이번 시간은 페이지 115페이지 건축설비 일정 총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물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물은 보통 이 사도시 물을 건축설비에서는 기준을 잡습니다. 이 사도시 이 물을 기준 잡습니다. 이때 밀도는 최대가 되는 것이 사도시 물입니다. 최대가 되면서 부피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사도시 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에서는 이 사도시 물을 기준 잡아서 1세제곱센치가 바로 1c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ml면서 1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동일한 단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묻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mg은 아니죠. 그래서 1g이 같은 단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0.3메가파스칼의 수압은 압력수도 얼마에 해당되는가? 2번 문제의 개념은 수압과 수도의 관계를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압력과 수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이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를 수두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을 하시면 물의 높이, 압력 수도의 개념이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수도 메다를 곱하기 0.02를 하면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현재 문제는 0.3메가파스칼의 수압 개념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0.3메가파스칼, 그래서 0.3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압력 수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30m의 수도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 물탱크에서 30m 정도 위치에서 떨어뜨리면 약 0.3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고가수조 높이 결정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해놨죠.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 자, 먼저 단열재 시공을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 단열재를 시공해서 벽체 열 관류 저항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열재를 시공을 하게 되면 이 벽체에 보통 열 관류 저항을 증가하면서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할 수 있겠죠. 이 저항을 크게 해줌으로써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열 관류율 개념은 줄어드니까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구조체를 기미라 해야죠. 기미라 해야지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기미라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특히 샤시 같은 경우를 잘 시공해서 기미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 틈새 바람량들이 많게 되면 극간풍이 많게 되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미라 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인 에너지 기기를 우리가 사용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에너지 등급이 좋은 것들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에너지 등급이 좋은 것이 기계가 비싸니까 좀 보통 싼 기계를 많이 사시는데 그러면 보통 그것이 더 들어가죠. 에너지가. 그래서 보통 에너지 기기, 효율적인 기계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하 주차장을 LED 등으로 교체한다는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본적인 설치 비용 2년만 하면 보통 전기 비용 다 뽑아내니까요. 그만큼 보통 형광등에 대해서 한 30%밖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좋은 거 에너지 좋은 기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한기량을 늘리는 거. 자, 이 한기량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기량을 늘리게 되면 에너지 손실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손실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손실은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기량을 늘리면서도 에너지 손실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쓰는 방법밖에 없죠. 공조 설비와 같은 데서는 이런 전열 교환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거는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기는 하되 자, 열은 해소하는 장치인 이 전열 교환기를 사용해 주는 것. 이것은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일사차단 및 겨울철 일사취득위원 차양을 계획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는 자, 이 차양의 길이를 내는데 보통 창이 있을 때 자, 벽체가 있고 여기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있을 때 보통 태양의 고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태양 고각의 차이가 있겠죠. 보통 여름철에 태양 고각은 높고 겨울철은 태양 고도가 낮죠. 그래서 이 고도를 이용한 방법. 그러면 겨울철에 태양 고도가 낮을 때는 햇볕을 유입하는 형태로 차양을 설계하고요. 근데 여름철의 경우 태양 고도가 높아지니까 이 햇빛을 차단하는 형태의 차양 계획을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조 방식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그러면 가변 풍량 방식 같은 걸 쓴다든지, 그리고 공조에서는 공기 조화 설비에서는 이것도 에너지 절약 방안에 되겠죠. 공기 조화 설비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닝을 하는 방법, 이 공조의 이제 조닝, 이제 존을 나눠서 이제 공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냉동 설비나 이런 데에서는 히트 펌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에너지 절약 목적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4번 건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4번.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실내에서 사람의 온열 관계 14대 요소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열 감각 사요소의 개념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되었죠. 기온, 온도하고 그리고 습도, 그리고 기류가 풍속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사열, 이 네 가지 요소가 온열 감각 사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공기조화 사요소 개념은 공기를 알맞게 만들 때 그러면 기온, 온도 개념하고 습도, 그리고 기류. 자, 이 복사열은 온열 감각 사요소는 해당이 되지만 공기조화 사요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조화 사요에서는 이 공기의 청정도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청정도.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도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일은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냉방도일하고 난방도일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도일은 실내 평균 기온하고 건축물을 지어서 이제 실내를 난방이나 냉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평균 기온하고
자, 이 외기평균기온 이 두 개의 온도 차이에다가 자, 이 온도 차이가 발생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일수, 난방일수나 냉방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난방일수를 곱하게 되면 난방도일 개념이 되고요. 냉방일수를 곱하면 냉방도일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일 값을 비교하면 그 지방의 추운 정도나 더운 정도의 지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방도일은 보통 이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될 것이고 추운 정도의 지표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냉방도일은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일의 단위는 온도 차에다 일수를 곱하기 때문에 자, 이 도시대위가 도일의 단위 개념이 됩니다. 알약기 알아두시고, 그래서 차에다가 일수를 곱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방도일은 실내 온도만 같으면 외기 온도가 다르다. 어느 지역에 그 값이 동일하다 해서 틀렸죠. 자, 보통 온도 차에다가 외기 온도하고 실내 온도하고 차에다가 일수를 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기 온도 차이에 대해서 도일값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뭐 교재에서 기본서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 거기 나라의 난방 도일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 보면 서울의 난방 도일 값은 3,150 도시대위가 되는데 서귀포는 1,600 도시대위밖에 안 됩니다. 그 더블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실내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이제 외기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난방 도일 값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차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는 난방 도일 값이 크게 나요. 그리고 내륙 지방하고 해안 지방을 비교했을 때 내륙 지방이 도일 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찰 손실 수두는 강경의 반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보통 마찰 손실 수두는 이 유체가 간 내부의 흐름으로서 마찰 손실 수두의 개념은 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간마다 이 마찰 손실 계수가 다릅니다. 이것을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길이 메다를 간의 직경으로 나눈다. 직경으로 나눌 때 이때는 항상 메다로 산정해 넣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mm 간경이었다. 간의 지름이 300mm였다. 그러면 10mm가 1cm니까 30cm죠. 0.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3을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200mm면 0.2고요. 곱하기 간의 유속의 자성의 물의 속도의 자성 제곱에 2배의 충력 가속도가 되겠죠. 2배의 충력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가 9.8입니다. 그러면 2배의 충력 가속도 이걸 합치면 19.6이 되겠죠. 곱하면. 그래서 이것이 마찰 손실 수두를 계산한 식의 개념이 됩니다. 이제 지문상 강경에는 분모는 반비례 관계고 분자 이 세 가지 요소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비례 관계입니다. 마찰 손실 계수는 간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표면의 거칠기. 그래서 그런 것은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유속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공기층의 단열 효과는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층유리, 피아글라스 이런 것은 보통 이 기밀성이 좋을수록 이런 단열 효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봐두시고 밑에 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관련된 뒤에 문제 같은 기본적인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점 온도. 자, 노점 온도라는 것은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라 했죠.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습도에 따라서 노점 온도는 변화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습구 온도하고 근고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다뤘죠. 보통 근고 온도는 일반 온도로 개로 측정한 것이 근고 온도고, 자, 이 습구 온도는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솜이나 천 같은 것을 감싸서 물을 뭉쳐서 이 대기가 건조했을 때 물이 증발되죠. 그 온도를 측정한 것이 습구 온도죠. 그래서 보통 습구 온도가 보통 낮습니다. 같을 때는 포화 상태에서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 온도는 세 가지를 고려했던 거죠. 온도, 기류, 자, 습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감각적 체감 온도를 표현한 것이 유온도 effective temperature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적인 측면이죠. 상대 습도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상대 습도라고 했습니다. 상대 습도, 퍼센트 개념이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 실제 이 수증기량을 분자해 두고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분모해서 나눠준 거죠.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상대 습도였습니다. 근데 이 상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실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기 때문에 실내를 난방을 하느냐 냉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한다. 대체적으로 공기를 가열하면 난방을 하게 되면 상대 습도는 낮아졌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방도일에 대해서 다뤄놨고요. 난방도일은 2번 가지고 지금까지 시험엔 다뤘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3번에 난방도일이나 냉방도일, 이런 도일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열케적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죠. 그건 뒤에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kJ에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줄은 열량의 단위였죠.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의 단위.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겠죠. 그 측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단위를 간략히 봐두시고 열간류, 열전달, 열전도에 대한, 그래서 열전도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 다 면적 기준인데 열전도에 대한 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트 퍼 메다 K가 되죠. 그래서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이것만 길이당이다. 면적이 아니다. 이것은 길이를 기준 잡습니다. 면적 제곱미터를 기준 잡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열간류율이나 열전달율은 면적당이 됩니다. 기준이. 그런데 이 전도는 길이 1m당 얼만큼만큼의 열이 이동했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길이가 된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기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근고온도하고 습구온도가 동일하면 상대 습도는 일반적으로 100%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보통 근고온도하고 습구온도의 관계는
건고온도하고 석고온도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건고온도가 높아야 같을 수가 있는데 이 같을 때가 바로 포화 상태일 때입니다. 포화 상태일 때만 같고 나머지는 건고온도가 높습니다. 석고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석고온도는 건고온도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고온도는 석고온도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있지만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공기가 냉각되면 절대 습도는 변화. 자, 공기를 냉각하든 가열하든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기를 가열을 하든 냉각을 하든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습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 습도는 변하지만 절대 습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시계에서 봤다시피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모가 커진다 했죠.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는데 분자는 분모가 커지니까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공기를 냉각하게 되면 공기를 냉각을 했어요.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측면을 보기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어떤 실의 치등 열량이 잠열이 35,000W이고 현열이 15,000W였다. 실내 온도를 22도씨 습도를 55% 유지하고 할 때 잠열비. 자, 여기서 온도하고 습도는 그냥 주어졌습니다. 계산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보통 현열비, 잠열비는 보통 분자에다가 분모에다가 전열량을 두고 분자에 현열을 두면 현열비고 잠열을 두면 잠열비입니다. 전열량 현열 플러스 잠열을 분모에다 두고 위에다가 분자에다가 잠열의 비를 나타내면 이것이 잠열비가 됩니다. 그러면 현열이 15,000W였죠. 15,000이었고 15,000이 맞죠? 15,000이었고 그 다음에 잠열이 35,000이었습니다. 그럼 5만에 대한 잠열의 비가 되죠. 35,000 개념입니다. 그래서 5만에 대한 35,000이니까 대략 0.7이 나오겠네요. 그것이 잠열비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7번은 실내 온도가 20도시고 외기 온도가 5도실 때 콘크리트 벽체 열 관류율이 0.6W per 메다 자승 K다. 이 벽체 단위 면적당 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은 열량을 구하는 것은 온도 차는 가감해 주시고 나머지 요소를 다 곱해 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 관류 열량 손실 열량을 구할 때는 그 열 관류율에다가 열 관류율이 주어졌죠. 열 관류율에다가 곱으로 해서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손실 열량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 보시면 면적은 안 주어지면 기준이 1제곱미터 단위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당이니까 1이 항상 기준입니다. 시간도 1시간이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열 관류율에다가 바로 온도 차이에다가 곱하기 그 벽의 표면적을 갖다가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 표면적에다가 면적 개념 표면적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는데
단위 면적당이니까 1이 기준입니다. 1이고요. 1제곱미터고 시간은 기본이 1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열 갈률이 0.6이었습니다. 그러면 0.6 곱하기 온도 차이. 온도 차이는 현재 실내 온도가 20도씨고 밖의 온도가 5도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경우는 이겁니다. 실내 온도가 영하일 때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도씨에서 신나가지고 바로 마이너스 5도씨인데 그냥 15 하면 안 됩니다. 그럼 25도씨가 됩니다. 그 점 주의해서 온도 차이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표면적 1이고 시간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래가지고 0.6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15 곱하기 0.6 개념이 되죠. 9 되겠네요. 9W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산식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 열량을 구하라 할 때 이제 저것만 조금 주의하면 돼요. 혹시 열 전도를 구하라 할 때는 자, 이 두께의 반비례 관계니까 나중에 두께는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벽체 두께가 두꿀수록 따뜻해지잖아요, 집이. 그래서 나중에 열 간류 열량을 구하라 이랬을 때는 그냥 곱으로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열 전도 열량 구하라 이런 열 전도가 나오면 두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거든요. 그럼 두께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게 나머지 요소는 곱이지만 혹시 열 전도 열량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께로 나누어 준다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열환경에 대한 인간의 쾌적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이 아닌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열환경에 주는 변수 요인 측면은 두 가지가 있죠. 자, 물리적인 측면이 있고 물리적 척도가 있고 물리적은 온열 감각 사요소가 되죠. 온도, 기온하고 습도 그리고 기류 그 다음에 복사열 복사열은 평균 복사 온도 MRT로 나타낼 수도 있고 평균 복사 온도. 그래서 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개인적인 변수 있죠. 주관적 요소 개인적인 변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요소인데 이거는 정량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기 상태라든지 옷을 어떻게 입었나요? 차기 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나이 성별이라든지 또는 피하 지방량이라든지 피하 지방량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관적 개인적 변수 요인입니다. 정량화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여름에 냉방을 하면 딱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는 적당하다, 나는 춥다, 나는 덥다 이렇게 딱 세 분류입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런 주관적 개인적 변수 요인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번 나이 성별은 주관적 개인적인 변수 요인이고 그러면 활동량은 여기 들어가겠죠. 활동량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런데 수업을 받으러 가거나 이렇게 되면 학교 가거나 막 빨리 금방 온 사람이 여름에 많이 덥죠. 이미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차기 상태에 영향을 주겠죠. 차기량 두껍게 입었네, 얇게 입었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평균 복사 온도, 복사열 이거는 물리적 변수 요인이 될 것이고요.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5번의 벽체 단열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쾌적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벽체의 단열 정도가 에너지 손실 여부 이런 것은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인간의 쾌적도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벽체의 단열 정도가.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유효온도, 감각온도, effective temperature 22도씨는 다음 어느 조건에 해당되느냐. 자, 유효온도, effective 감각온도는 22도씨라는 것은 이걸 기준 잡았죠. 보통 A실과 B실 이 두 가지 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온도만 가지고 쾌적도를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온도, 기온, 습도, 이 기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도씨, 여기 기온 22도씨가 되었다. 습도는 100%를 기준 잡고 무풍 상태 0m/s 초당 무풍을 기준 잡아가지고 여기는 온도를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길동실을 여기에 다 들어갔다. 일단 A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유효온도 22도씨에 해당되는 것이 자 우리가 느끼는 게 다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B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온도가 높습니다. 26도씨고 습도를 100% 안 하고 습도를 낮춰버려서 50%를 낮추고 여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것이 되는 건 아니고 0.5m/s 초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동이를 여기 들어가 보라 하고 다음 이 실이 들어갔다니까 온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홍길동씨가 들어가서 나오지만 똑같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체감은. 그 인간의 체감은 습도하고 기류에 따라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죠. 그래서 온도는 높은데도 같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체감 온도는. 그래서 이걸 나타낸 기준은 항상 습도는 100%를 기준 잡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풍속은 무풍을 기준 잡게 됩니다. 풍속 기류는. 그래서 기류가 풍속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2번 개념이 됩니다. 습도 100%고 풍속은 기류는 0m/s 무풍을 기준 잡아서 인간의 체감 온도를 같이 느끼는 온도를 다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입니다. 그런데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 주의하실 것이 저겁니다. 이거는 복사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 유효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실내의 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 결로적인 측면. 자, 그래서 보통 이 결로는 열 관류율이 이 벽체에 있는 열 관류율이 높을수록 보통 심해지죠. 벽체 열 관류율은 높을수록 심해집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열 관류 저항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이 벽체가 있을 때 이 벽체에 열이 관통해서 흘러가는 열 관류율이 있고 열 관류율에 이 역수가 반대의 개념이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열 관류 저항이죠. 역수예요. 우리는 역수가 됩니다. 열은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그것이 열 관류율이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열 관류 저항입니다. 그래서 열 관류율이 보통 크게 되면 열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열 관류 저항 값이 적어진다는 거야. 적어진다. 이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결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로가 심해집니다. 결로가 방지되는 개념이 아니라 심해집니다. 그러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벽체 열 관류율을 최대한 줄여줘야 돼. 단열재 시험에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열 관류 저항을 크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그린 저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이 결로를 방지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결로 방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 관류 저항, 열이 못 빠져나가게 저항값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열관류 저항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벽체의 단열재를 시공해 주는 것, 아니면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유라고 저항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1번에 열관류는 높을수록 심하다. 그런데 5번에 열관류 저항이 클수록 심하다. 둘 다 위쪽으로 가 조금 하나가 틀린 거죠.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실내의 온도차가 클수록 보통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가을보다는 겨울철에 더욱 심하죠. 그것이 내외 온도차가 커지니까 심해집니다. 그리고 습도는 높을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으면 결론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내 환기가 안 될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기 횟수가 많은 것은 결로의 방지 대책이 되지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은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 결로 방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방습청 설치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습청, 방습막을 우리가 방습청이라고도 하고 방습막이라고도 합니다. 방습청 설치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방습청은 일반적으로 실내측 쪽에 설치해야 된다. 실내측 쪽에 설치해주고, 특히 고음부, 저음부가 아닌 고음부 쪽에 우리가 설치해서 내부 결로를 방지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결로라는 것은 간단히 여러분들이 손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보통 결로는 어디에서 발생해야 되는가 하면 유리창이죠. 예, 창호에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제 생기면 곰팡이 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창호에 생겨야 되는데, 겨울철에 창호를 딱 만지셔가지고 그보다 차가운 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창보다 따뜻해야 돼요. 표면 온도가. 그래서 거의 비슷한 차갑기가 생기면 벽체에서도 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곰팡이 피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손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결로는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보통 차가운 표면에서 결로는 생긴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장 총론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장 급수설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